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시장론에 대한 파업 이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 교섭이 되지 않으면 단체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저희가 노동쟁의라고 하고 그 쟁의 중에 이제 파업이 있습니다. 자, 근로자 측에서는 쟁의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파업, 태업, 준법 투쟁 등인데요. 자, 파업은 우리가 신문, 뉴스 이런 곳에서 많이 보셨죠. 자, 종업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을 거부하고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다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태업이 있습니다. 자, 태업은 고의로 기계설비를 손상시킨다든지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태업, 이것을 저희가 사보타지라고 하죠. 네, 적극적인 태업과 사용자의 비밀 폭로, 그다음에 상품의 어떤 부분 비판점들을 알리고 있는 개구 태업, 그리고 의식적으로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소극적인 태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태업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준법투쟁이라고 하는 건요, 법을 지키면서 투쟁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휴가를 일시에 다 쓰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들, 이것들을 준법투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생산관리, 근로자가 단결해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거부하면서 조합 간부의 지휘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투쟁 행위를 말하고요. 그리고 피켓팅 등이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사용자 측도 쟁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 보셨던 근로자의 쟁의 행위는 다 아실 거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사업자의 쟁의 행위입니다. 사업자는요,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폐쇄하고, 그리고 더 이상 사보타지로 인해서 불량품을 만들어서 오히려 기업이 리콜을 받는 상황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직장 폐쇄라고 보시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파업 이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이론 중에 대표적인 힉스 이론을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근로 조건의 개선을 위한 건데, 대표적으로 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을 가지고 파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하향하는 곡선에서 바로 B점이 노조가 임금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노조가 예를 들면 올해 10%의 임금 상승률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자, 하지만 사용자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점, 10%는 어렵다, 5%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단체 교섭이 결렬되면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자, 단체 행동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파업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7% 정도 안에서 임금 수준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단체 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의 기간에 따라 노사 양측의 요구 임금 및 제시 임금의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노사 양측이 수락하는 임금 수준은 그 임금에 도달시키기까지 필요한 파업 기간의 함수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파업 기간의 함수에 임금 상승률이 결정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게 힉스의 이론이고요. 이 이론에서 근로자의 요구 임금, 노조의 요구 임금과 사용자의 제시 임금이 만나는 지점까지 파업의 기간이 결정된다는 부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목입니다. 노동관계법규예요. 자, 노동관계법규는 앞에서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문제 자체는 아주 협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바꾼다든지 숫자 하나를 바꾸는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이 부분들의 지엽적인 문제 출제 경향성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노동관계법규에서는요, 노동기본권, 개별 근로관계법규, 직업안정법, 고용관계법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채용 관련 법규들을 배우실 거고요. 사실 이제 노동법은 엄청나게 양이 방대하고 그리고 자주 바뀌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동기본권,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자, 노동기본권은요,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입니다. 자, 노동의 권리는요, 다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매년마다 최저임금을 이제 제시하고 있죠. 고시하고 있고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정한다. 여자의 근로 조건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자, 여자는 임신에 대한 부분들,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이고요. 성차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또 혜택을 받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 연소자 역시 근로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상위 군인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직 이런 경우에는요 우선적인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자, 헌법상의 노동기본법, 노동 3권. 자, 근로자의 노동 3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노동시장론에서도 배우셨던 것처럼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단결한 권리 같이 모아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교섭이 결렬되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지니고 있고요. 자, 그런데 모든 근로자는 노동상권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대상은 노동상권이 제한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지지만 어느 한도 안에서는 제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노동상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공무원이 단체 행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업무가 마비될 수 있겠죠. 어렵습니다. 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단체 행동이 제외됩니다. 역시 주요 방위 산업체라고 하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폭탄을 만든다, 탱크를 만든다,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아래에 공무원, 주요 방위 산업체의 종사자는요. 노동상권의 주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만 가능하고요. 단체 행동권을 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사립교원 및 국립학교 교원, 교사죠. 교사는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만 가지고 있고요. 단체 교섭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 행위는 앞서 노동시장론에서 배우셨죠.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 직장 점거, 그 다음에 준법투쟁까지 가능합니다. 자, 개별 근로관계법규 첫 번째, 근로기준법. 저희가 이제 줄여서 근기법이라고 말하죠. 자, 목적이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평균 2-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정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의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근로자라고 하는 대상이 법에 따라서 다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다시 말하면 현재 근로하시는 분을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배우는 예를 들면 남녀 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능력개발법, 고용정책기본법은요.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외에 취업의 의사를 가진 자까지 근로자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정의, 이 부분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셨던 근로기준법과 이제 뒤에 배우시는 고용상 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여기서는 근로자란 현재 근로 중인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근로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고령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퇴직급여도 취업 의사를 가진 사람한테 퇴직급여 주지 않겠죠. 근로하시는 분한테 주셨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대응해서 이해하시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사용자라는 표현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은요, 쭉 넘어가고요. 자,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들,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를 하시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보다 짧은 시간 근무하시는 분, 이 부분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근로계약. 자, 근로계약은요. 근로조건에 정한 근로계약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로조건에서 명시해야 되는 내용 알아두셔야 돼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그 다음에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들을 서면으로 명시하셔야 됩니다. 구두 안 됩니다. 서면으로 명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임금은 앞서 배우셨던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평균 임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는 임금이라고 말씀드렸고, 통상 임금은 시간급, 인류급에 따라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통상 임금은 저희가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평균 임금은 퇴직급여, 그리고 구직급여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 놓치시면 안 되죠. 임금 채권은 자, 예를 들면 제가 임금을 못 받았어요. 회사가 뭐 파산을 한다든지 사업주가 좀 사기를 쳐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자, 임금을 제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걸 임금 채권이라고 하고요.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요거 3년을 뭐 2년이나 1년으로 바꿔서 시험에 기출되었습니다. 자, 근로시간과 휴식. 저희가 일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합의를 하면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는 있다.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휴게시간은 4시간을 근로하면 30분 이상 쉬시고요.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사용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 4시간 후에 30분을 사용하는데 이걸 앞에서 한다. 그리고 끝나고 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근로시간 안에서 이 휴게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점심시간을 드리는 부분들이 4시간 근로하시고 뭐 4시간 다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쉬시고 또 근로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성과 소년, 15세 미만인 자, 근로자는요, 저희가 원래
근로자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취직 인허증을 지닌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서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출산 전후 휴가와 관련돼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사용자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45일을 후에 배치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에 45일, 보통 뒤에 45일 이렇게 배치를 하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아이가 늦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45일을 배치했는데 아이가 너무 늦어져서요. 60일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뒤에는 45일을 배치해야 된다. 그러면 총 90일의 출산 휴가를 주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추가된 날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요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취업 규칙은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그러한 사용자는요, 취업 규칙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자, 신고. 허가 아닙니다. 신고입니다.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보시면 보통 이제 저희가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죠. 그래서 4인 이하의 작업장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는 뭐냐면 52시간, 아까 주다 40시간 플러스 12시간까지 연장 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52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거고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이 안 되고요. 연차 휴가 지급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의 법정 휴일화 이것도 4인 이하 사업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제한 규정,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개별 근로관계 법규 중에 두 번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름이 좀 길어졌죠. 남녀 고용 평등법에서 이름이 길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과거에는 남녀 고용의 평등법만 말했다면 지금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다시 말하면 모성보호와 육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던 게 기존의 기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나 숫자가 지역적으로 바뀌죠. 그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한두 문제에서 많게는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자, 모성보호입니다. 그래서 근로 여성을 보호한다는 말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모성을 보호하고요.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겁니다. 자,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건데 이것을 여성 가장에 지원을 한다라고 말했다면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가사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자, 이렇게 모성보호와 그다음에 남녀 고용 차별에 관련되어 있는 법들을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별과 차이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적용 범위 보시겠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게 바로 이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단,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그래서 이제 뭐 간해송업 하시면서 내 가족들과 내 친지들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또는 가사 사용인에 의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어디 집에 집사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법의 전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문제도 한 문제씩 나오죠. 자,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직장 내에서 근로자가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원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에 요구를 하여 이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에서는요, 행위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은요, 조건형 성희롱, 그러니까 이거 하면 내가 너 계약 연장해 줄게, 이런 거. 자, 그리고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뭐 야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 이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환경형 성희롱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어떤 법률과 교육 관련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근로자와 사용자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됩니다. 연 1회. 분기 아니고요. 연 1회 또는 연 2회 아닙니다. 1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이버 교육도 가능합니다. 자, 약식 예방 교육도 가능하지만 생략할 수는 없다. 절대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식 예방 교육을 할 수도 있다. 어떨 때 할 수 있냐?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그리고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하나의 성, 뭐 남성이나 또는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약식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위탁 교육도 가능하다. 그런데 위탁 교육에서 강사를 3개월 이상 두지 아니하는 경우는 위탁 교육을 할 수가 없고요. 2년입니다. 1년 아니죠. 보기에 1년 나왔는데요.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도 위탁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은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뭐 시험에서는 7일 이내 이렇게 보기가 나왔는데 잘못된 말이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체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뭐 사실은 일주일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라 라고 하는 취지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요. 사업주는 직장 내에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그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랑 같이 있는 거 너무 힘들겠죠.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머스트입니다. 그래서 취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잘못된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직장 내 성희롱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서비스 업종에서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이제 다른 법령에 영향을 적용을 받겠죠. 자, 그리고 5번째,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란 뭐냐? 현존하는 남녀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저희 회사에 남자만 거의 99명이고요. 여자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특정 성에 의해서 이 구성원들이 한쪽 성으로만 너무 많이 되어 있다면 여성을 비율제로 뽑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고용 개선 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차관이 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이 적극적 고용 개선 위원회 위원장이다라고 하는 보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차관이 된다. 자,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고요. 자, 모집과 채용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임금에서 동일 노동의 임금을 제공하라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고요. 동일 가치 노동입니다. 동일 가치 노동. 그래서 동일 노동이라는 말이 잘못됐고요. 그래서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무엇이냐?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지식,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에 따라서 임금을 차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기술력이 높다. 이 사람이 책임이 더 많은 일을 한다. 이 사람이 모 자격증을 2급이 아니라 1급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임금의 차이를 두고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입니다. 자, 이게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이 되고요. 동일 노동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사업주는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업주가 우리 회사에 급여가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회사를 하나 더 설립을 해요. 그리고 50만 원 주겠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별개와 동일을 바꿔서 내거나 또 동일로 바꾸거나 별개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린 답을 찾았고요. 자, 근로시간의 차이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6시간 일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 8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급여 조건 다르겠죠, 당연히. 자, 그런 것들은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자, 모성보호. 자, 여기서 개인의 출산 휴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근기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출산은 어디 법을 따른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따른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우리 와이프의 출산에 따라서 며칠의 휴가를 받는가? 10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10일 이렇게 가로넣기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된다. 90일 가로넣기 나왔죠. 자, 사용한 휴가의 기간은 무급이 아니라 유급이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출산휴가는 말씀드린 대로 근기법을 따르고요.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을 따르고요. 자, 급여가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다르죠. 자, 그리고 난임치료도 모성보호에 이제 포함하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난임치료는 총 3일이 주어집니다. 하루만 유급 처리되고요. 이 부분까지도 시험 보기 언급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육아휴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일가정 양립지원에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그럼 만 8세와 초등학교 이하가 5화 조건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자, 육아휴직은 1년이다. 알아두시고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알아두시고요.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요,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재, 휴업 기간, 출산 기간,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 포함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후 30일까지는 해고를 할 수 없다는 부분까지도 알아두시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런 경우에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예요. 이 숫자도 30시간으로 바꿔서 낸 적 있죠. 그래서 35시간 이내에 업무를 요청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들에서 업무에 즉시, 그러니까 그 업무 직무에 대해서 복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된다. 복귀시키고자 노력해야 된다. 아니에요. 동일 업무에 복귀시켜야 된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근로자의 가족 돌봄 지원입니다. 자, 앞에서 육아기 단축을 했었을 때는 15시간 이상 35시간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하였잖아요. 자, 그런데 요 가족 돌봄은요, 시간이 달라요. 30시간. 그래서 요 부분들을 스위치해서 내는 경우가 있고요. 자, 가족 돌봄 휴직 보실게요. 근로자가요, 이제 나의 가족이 아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돌봄을 해야 된다. 또는 이제 돌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 손주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고 했을 때 연장 90일까지 가능하시고요. 이걸 나눠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는요. 허용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허용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선 연장 90일로 하지만 이걸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한번 나눌 때 그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고요. 휴가는 연장 최장 10일로 하시고요. 일 단위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 일 단위로 사용한 휴가는요. 휴직 기간 안에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분쟁 예방. 사내 근로자 중에서 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분쟁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요. 외부자, 예를 들면 노무사, 변호사가 아니라 내부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고용평등 감독관을 위촉하셔서 이 부분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고충 처리는 입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희롱의 사건이 발생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고용상 연령 차별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입니다. 목적 보실게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라는 이유로 고용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 말하고 있고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 물론 이 나이가 납득은 안 되시겠지만 이건 법령에 정한 나이시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근로자에 대한 정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고요.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는요. 지금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자 외에 해고를 당한 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의미가 다르다. 이것들이 시험에 나왔죠.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고령자의 취업 지원,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취업 알선 업무, 그리고 상담 업무까지 하고 있고요. 고령자의 직업훈련, 개발까지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자, 그리고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보시면 노동부 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1년이 보기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보편적으로 이제 기본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1년마다는 어렵습니다.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 수치가 적용이 되고요. 고용정책심의회, 이것도 이제 시험 보기에 나왔죠. 그래서 국회상임위원회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것들은 틀린 말이고요. 이러한 국회상임위원회라는 건 없죠. 자, 그래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차별을 금지한다. 근데 차별을 금지하는데 차별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직무의 성격에 맞췄을 때 이게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차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킨스쿠버로 물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고령의 분이 이렇게 일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네, 그리고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임금이나 임금 외에 금품과 복리후생의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는 그거는 차이지 차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게 되면 이거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역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에서의 고용 보실게요. 이 직종에서는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와 중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예요.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대신 민간은 조금 더 자율성에 맡기고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보기에서 바뀌어서 나왔다. 자, 그리고 정년은요.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당위적입니다. 정해야 됩니다. 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틀린 말이죠. 자, 고령자 기준 고용률 알아두세요. 고령자를 우리가 채용할 때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의 2%, 100분의 2죠. 이 숫자가 표기가 다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 자, 그리고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6%입니다. 6. 이외 산업은 3%, 고령자 기준 고용률에 따라서 고용을 하셔야 된다. 그 이상을 고용하셔야 되고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보실게요. 자, 정년을 맞아서 퇴직을 하셨던 분들을요. 다시 채용하실 수 있겠죠. 그게 재고용이고요. 이럴 때는요.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시고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재취업하실 때 급여 조건이 낮아질 수 있다예요. 그래서 없다는 잘못되었습니다. 네, 네 번째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목적은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 파견이라고 하는 말은요.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그 고용 관계가 유지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문제의 빈도는 많지 않고요. 간혹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 이 부분은 누가 허가하느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셔야지만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내용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업무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근로자 파견이 안 되는 곳은요. 첫 번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업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산재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항만 운송 사업,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하역 업무로서 직업안정법,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법에 의한 선언의 업무 역시 근로자 파견 안 되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역시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파견 업무가 금지되어 있는 이 상황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건 역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유사한데요. 파견 업무를 하시고요. 1회를 연장하실 수 있고요. 1회를 연장하실 때 1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 2년을 초과해서 파견되실 수는 없다. 이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안정성과 보호를 위해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로시간을 이제 명시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거의 친족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설명드릴게요. 자, 근로자가 이제 근속을 하시면서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을 정하고 근로자의 향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이 법에서 퇴직급여 제도라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내용들에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면 뭐냐면 퇴직급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담보를 할 수도 없고요. 이 퇴직급여에 대한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이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담보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집을 사야 돼서 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큰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대출금으로 대여금으로 담보할 수 있다. 이 내용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고용 관련 법규입니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법이라는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국가가 주도한다라는 말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국가는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국가가 이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지원하는 거지 이걸 주도하게 되면 공산당이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만 확인해 주시면 문제에서 한두 문제는 수월하게 맞추실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목적.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이죠. 국가가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 통합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지원을 주도라고 바꿔서 시험에 낸 적이 있었고요.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여기서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서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로자에 대한 정의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가 근기법에서 말한 근로자의 정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취업을 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외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용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직업훈련에 대한 부분들에 또 이 사람들의 그 능력 향상까지도 고려해서 이 사람들이 직업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고요. 취업 계층의 고용 촉진의 지원, 이론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지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까지 인력 확보 지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중요합니다. 대량 고용 변동 신고 기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기업에서 마음대로 사람을 자를 수 없습니다. 대량 실직을 권고사직을 요구할 때는요, 그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신고의 기준이 뭐냐이죠.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는 30명 이상을 권고사직 시킬 때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을 저희가 권고사직 시킬 때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은 차관이 아니라 누구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그래서
기본법, 정책기본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심의회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이 된다. 자, 그리고 기본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한다. 자, 두 번째 직업안정법입니다. 자, 직업안정법은요,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 부분이 협력하여, 자, 정부만 주도하는 게 아니다, 민간만 하는 게 아니다, 둘이서 협력한다.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직업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직업 안정 기관이란 직업을 소개하고 지도하는 등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고용 노동 행정 기관을 뜻하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보시는 고용노동부의 이런 부분들을 직업안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직업 소개는 알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모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모집은 권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 소개는 구인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구직자를 알선해 준다. 이렇게 보시고요. 직업 지도는 직업에 대한 상담, 직업 정보 제공,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고요. 무료 직업 소개, 유료 직업 소개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근로자 공급 사업이 있는데요. 이 근로자 공급 사업은 중요하죠. 근로자 파견 사업을 제외합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은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포함이라는 말은 잘못됐고요. 직업정보 제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용 서비스라고 하는 건 구직자에게 고용 정보에 대한 제공, 그다음에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또는 직업 능력 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직업안정기관장이 우리가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고용 정보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 직업과 관련되어 있고 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자, 무료 직업 소개, 유료 직업 소개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뭐 한다? 신고한다. 신고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요, 등록하셔야 됩니다. 신고와 등록 알아두셔야 되고요. 직업정보 제공 사업은요, 고용노동부 장관, 대상이 다르죠. 그리고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을 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1년 아니에요. 3년이다. 이게 이제 시험 보기에 나왔습니다. 자, 근로자 공급 사업은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그리고 이것은 3년이 유효하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유료 직업 소개서는 장부를 비치할 때 2년간 장부를 비치하셨는데 2년. 자, 근로자 공급 사업은 3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이 유효하기 때문에 3년을 장부 비치하셔야 된다까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용보험법입니다. 고용보험법은요, 고용보험의 시행을 위해 통해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고용보험법은 시험의 빈도가 제일 많이 나오죠. 자, 이직에 대한 개념. 자, 우리가 이제 이직은 옮기는 걸 이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노동관계법규에서 말하는 이직이랑 고용관계가 끝나는 거, 그걸 이직이라고 하고요. 실업은 근로의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업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 자격자의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자, 중요한 부분, 이론근로자입니다. 이론근로자는 하루 동안 고용되는 게 아니고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네, 이렇게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노동관계법규는 근로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법규들을 다루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령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대한 담아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의 시간적 제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의 한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공부를 원하신다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들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10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